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슬퍼하기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뒤에야 찾아온 조용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소중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제게 가족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했던 짐이었고 도망칠 수 없던 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무너져 본 적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혼자 참고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덜 외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리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소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TV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제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으며 떨고 있던 기억.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구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는데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딸 왔어? 하면서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아빠라는 존재가 원래 무서운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이상한 거구나. 아버지는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술을 드셨습니다. 아니, 술을 드셨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네요. 술에 찌들어 사셨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낮에는 일용직 일을 나가셨지만 번 돈의 반 이상을 술값으로 날리셨죠. 그나마 집에 돈을 가져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월세조차 밀려서 집주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 저와 어머니는 숨죽이며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주사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 줄 알아? 너희 같은 것들만 없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야.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그 다음엔 발로, 나중엔 집에 있는 물건들로.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같이 맞기 일쑤였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매달렸죠. 아빠 제발 그만해요. 엄마 죽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충혈된 눈이었지만 거기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관심이었죠. 마치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방해물 정도로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주먹을 맞았습니다. 정확히는 뺨을 맞았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코피가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픈 것보다 이제 나도 엄마처럼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체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경찰서 신세를 지셨고 결국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도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술에 취해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을 폭행한 거죠. 처음엔 이제 좀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안 계신 6개월 동안은 집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물론 돈은 더 없었지만 어머니와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며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죠. 손은 항상 트고 거칠었고 허리는 항상 아프셨습니다. 엄마, 내가 빨리 커서 돈 많이 벌게. 그럼 엄마 일 안 해도 돼. 중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출소하셨고 집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심해졌죠. 교도소를 다녀온 아버지는 전과자가 됐다며 세상을 원망했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저희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만 없었어도. 솔직히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무섭다기보다 역겨웠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 건 자기인데
왜 우리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의 무면허였죠. 다행히 사람을 친 건 아니었지만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습니다. 당연히 또 경찰서에 끌려가셨고 이번엔 1년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그냥 거기서 평생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독실한 신자도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 집에서 아버지를 데려가 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신 동안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에서 돌아왔고 어머니는 늦은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넘어도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으신 어머니였기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보며 물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가족분 다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가족은 저밖에 없어요. 15살 중학생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고 있었죠.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 빌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상당히 심해서 후유증이 남을 겁니다. 얼마나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눈물만 주르륵 흘리실 뿐이었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려고 애쓰셨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도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결국 어머니는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합쳐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습니다. 복지 담당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죠. 결국 병원비를 다 내지 못한 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 물을 드렸습니다. 컵을 입에 대드리면 어머니는 조금씩 삼키셨죠. 하지만 자주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각하기 일쑤였고 수업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돼서였죠. 담임 선생님이 사정을 아시고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도 저는 미안, 나 집에 가봐야 해라고 말하며 뛰어나갔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또 오줌을 싸셨거나 혹은 이불에서 굴러떨어지셨을까봐 항상 불안했거든요. 실제로 몇 번은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일으킬 힘도 없으셨는지 그냥 바닥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엄마 괜찮아? 15살 소년이 40대 중반 어머니를 들어올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고 창피했습니다. 어머니의 벗은 몸을 본다는 것도 그랬고 대소변을 치운다는 것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정을 끄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처음엔 밥도 제대로 못해서 설익은 죽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드시면서도 하며 고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밤이 되면 어머니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곁을 지켰죠.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지 하며 신음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왼손밖에 못 쓰시는 어머니였지만 그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발 놓지 마. 날 혼자 두지 마.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성적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집 근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제 일과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어머니를 돌보고 학교에 가고 쉬는 시간마다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 친구들이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축구하러 가자 해도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물어보던 친구들도 나중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셨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습니다. 간혹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할 것 없어.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학교와 집만 왕복하는 생활,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어머니를 돌보는 것만이 전부인 삶.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편하게 돌아가시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한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생각은 한번 시작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고통스러워 보이셨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9살이 됐을 때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폐렴이 왔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사실 입원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런 제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엄마, 그만 쉬어도 돼. 충분히 힘들었어. 이제 편하게 쉬어. 저는 어머니한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선이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일직선이 됐습니다. B-, 그 긴 소리와 함께 7년 8개월간의 투병 생활이 끝났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고 임종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가슴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유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친척들은 연락도 안 됐고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과 동료 몇 분이 와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장 빈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한편으론 홀가분해. 나 정말 나쁜 놈이지? 3일장을 치르고 어머니를 화장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실 돈도 없어서 어머니의 유골은 바다에 뿌렸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어머니의 재를 뿌리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빈 침대,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어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시길 바랐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다. 장례는 잘 치렀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장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았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버지는 출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각오했습니다. 다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술 냄새도 계속 오후 1050일 나지 않았고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네. 아버지가 어머니의 빈 침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주무셨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난동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시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저기, 네, 나 다음 주에 나간다. 어디로요? 지방으로. 아는 형님이 거기서 일자리 하나 구해줬어. 그러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혼자? 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시다가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그럼 나가고 나서 집은 내가 알아서 해라. 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짐을 싸서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럼 잘 살아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신음하실까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난동을 부릴까봐 항상 긴장하며 자던 제가 그날 밤은 정말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평화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성적도 형편없었으니까요. 동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생산직이었지만 월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집세 걱정도 덜었고요. 처음으로 제 돈을 벌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이구나. 누구 병원비로 나갈 일도, 누구 술값으로 나갈 일도 없는 순전히 제 돈. 그 돈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 옷가게에서 산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였지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킨도 시켜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걸 사는 것. 그게 저한테는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거든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함께 밥 먹고 가끔 퇴근 후에 술 한잔하는 사이. 야, 너 여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만들 생각은?
글쎄요. 아직은 별로요. 에이, 젊은 놈이 왜 그래. 동료들은 저보고 늙은이 같다고 놀렸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연애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 누군가한테 제 과거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 그게 두려웠던 거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7년 넘게 식물인간이었던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돌아가셨을 때 슬픔보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이랑 사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있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퇴근하고 기숙사방에서 쉬고 가끔 운동하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20대 중반이 됐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죠. 월급도 올랐고 이제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제 공간이 생긴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는 공간. 처음 원룸 계약서에 사인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집이다. 진짜 내 집.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평화였습니다. 주말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몇 살이셨을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연장선에서 살았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효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전히 죄책감이 들지만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이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안도할 수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29살, 곧 30대가 됩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가끔 어울리긴 하지만 퇴근 후 술 한잔하는 정도가 전부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동료들이 고향 가냐? 고 물으면 저는 그냥 네 하고 얼버무립니다. 실제로는 그냥 집에서 혼자 쉬지만요. 친척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애초에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들,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굳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잘 지내냐? 돈은 모으고 있냐? 그 정도의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셨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만난 여자분과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내려와라. 소개시켜 줄게. 네, 시간 되면요. 하지만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새어머니를 만날 필요도 못 느끼거든요. 제 일상은 단순합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거나 책 읽고 자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운동하러 헬스장 가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거나 집에서 쉬고 누가 보면 외로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합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있어요.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모이면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갖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하지 않고 삽니다. 지난달에는 새 노트북을 샀습니다.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맥북인데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중고로 살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샀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까요.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3개월에 30만 원짜리 비싼 곳인데 시설이 좋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만족합니다.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운동하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요즘은 요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수준이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제는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혼자 먹기 아까운데? 아니요, 전혀요. 혼자 먹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치즈를 뿌리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마늘을 넣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외롭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외롭습니다. 명절에 회사 동료들이 다들 고향 간다고 부산 떨 때 저는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으며 넷플릭스 보거든요. 그럴 때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가족이 있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폭력, 가난, 병간호, 죄책감, 트라우마.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샌드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입니다.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물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쩌지? 혼자 죽으면 어쩌지? 하지만 솔직히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인 건가?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중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함께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함께의 시간이 고통입니다. 저는 후자였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게 사치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꿈꿨던 삶입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덧붙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안도감을 느꼈던 거 이제는 이해해요.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였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고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편해진 거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제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5살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가족이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혼자라고요? 문제 없습니다. 저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말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새로운 옷을 입어볼 때, 월급날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우울했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자기 인생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가족과 함께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친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정상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안도감을 느낀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건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피로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은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자유는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벗어났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선택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소소하게 월급 받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운동하고 혼자 놀러 다니고 별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게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함께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 삶을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